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트렌드나 이슈들을 전부 따라가기 참 벅차다고 느끼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요즘은 뭐 하나를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다들 바쁘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만 결코 얕지 않게 깊은 통찰을 얻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맞춰볼 진행자고요. 네, 오늘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에 새로운 렌즈를 달아드릴 전문가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자. 오늘 우리가 오디오 집중 탐구에서 다룰 출처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높은 음자리에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MBN의 새로운 남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네, 겉보기엔 그저 또 하나의 트로트 예능이 시작되나 보다 하고 채널을 휙 돌릴 수 있는 흔한 포맷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쇼는 현재 미디어 산업의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대중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꿰뚫는 치밀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소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무명 가수들의 어떤 절박한 눈물, 이런 것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명전설이라는 쇼는 사실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치열한 생존 게임 그 자체거든요. 생존 게임이요? 네, 방송사가 어떻게 시청자의 심리를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조종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자신들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막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마치 거대한 마술쇼의 트릭을 파헤치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법칙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아주 독특하죠? 네, 이번 무명전설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총 99명의 참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99명을 그냥 무작위로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룰이 존재하죠. 맞아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 포맷은 아주 노골적이고 철저한 서열화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1층부터 5층까지 계급이 딱 나뉘어 있어요. 수직적인 구조를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죠. 네, 1층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완전 말 그대로 완전 무명인 분들이고요. 2층은 이름 정도는 아주 조금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3층은 얼굴은 어느 정도 대중에게 노출이 됐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분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RPG 게임의 레벨 시스템이나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 구조를 무대 위에 투명한 유리상자처럼 올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본능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좀 끌리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 노골적인 서열화는 방송사가 시청자의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한 아주 정교한 게임화 전략입니다. 아, 게임화 전략이요? 뭔가 심리적인 트릭이 들어간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99명이라는 숫자는 시청자가 1시간짜리 방송에서 한 번에 기억하고 소화하기엔 너무 방대한 정보량입니다. 뇌에 과부하가 오거든요. 막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1층, 2층, 3층이라는 수직적인 공간 구조로 시각화해버리면 시청자는 단 몇 초 만에 이 쇼의 위계 질서와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는 최약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거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더독 서사가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뇌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 밑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내가 위로 올려보내야겠다. 이런 직관적인 목표를 주입받는 거군요.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역경을 딛고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웅담에 열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사는 시청자들이 이 물리적인 서열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서 특정 참가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응원을 유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촘촘한 심리적 판을 깔아놓은 셈이죠. 99명을 무작정 나열하면 채널을 그냥 돌려버렸을 텐데 층을 나누는 순간 몰입도가 확 달라진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반전이 있어요. 네,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참가자들 얘기죠. 맞아요.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래도 자기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4층과 5층에 있는 참가자들은 아예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나온 오디션인데 오히려 얼굴을 가린다니요? 게다가 심사위원 라인업도 장난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꽤 크더군요. 네, 대세인 김대호 아나운서가 MC를 맡고요. 장민호, 신유, 강문경, 손태진 같은 트로트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심사위원으로 쫙 포진해 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이죠. 이 거대한 스케일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심지어 1, 2, 3층 참가자들을 발아래 두고 가면을 쓴 채 노래해야 하는 4층, 5층의 정체. 도대체 왜 이런 미스터리 요소를 넣은 걸까요? 그냥 신비주의 전략인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가면이야말로 이 쇼가 대중을 바이럴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꺼내든 가장 치명적인 서사적 무기거든요. 바이럴 마케팅이요? 네, 1층부터 3층까지가 동정표와 성장 드라마를 담당한다면 가면을 쓴 4층과 5층은 시청자의 호기심과 추리 욕구를 극한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누가 가면 안에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4층, 5층이라는 높은 계급에 위치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팬덤이 있거나 실력이 아주 확실하게 검증된 현역 가수일 확률이 높겠죠. 아,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목소리나 숨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바로 아는 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면이 등장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하게 노래를 감상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적극적인 탐정으로 변모하는 거죠. 탐정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막 그러겠네요. 네, 방송이 끝나면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창,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저 4층에 두 번째 가면 쓴 사람, 숨소리 들어보니까 오호 가수 아니냐 하면서요. 와, 그러니까 시청자가 가면 뒤의 인물을 추리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링크를 공유하고 그 순간 방송국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군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바이럴 마케팅으로 직결되는 완벽한 구조죠. 서열화된 계급의 가면이라는 미스테리가 결합되니까 이건 그냥 금요일 밤에 보는 음악 프로가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서 퍼즐을 맞추는 거대한 인터랙티브 게임판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작진이 설계해 놓은 거대한 마케팅 알고리즘 위에서 아주 성실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듣고 보니 소름 돋게 완벽한 덫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뛰고 있는 실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흥미로운 참가자들이 꽤 많이 언급되었죠. 네, 99명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아주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분은 전부성이라는 참가자입니다. 아, 그 사연 있는 곡의 원곡자분이시군요. 맞아요. 이분의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다른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인 현역가왕2에서 강문경 가수가 불러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옛날 애인이라는 곡 아시죠? 네, 트로트 팬들이라면 다 아는 엄청난 히트곡이죠. 그 곡의 실제 원곡자가 바로 이 전부성 씨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타고 전국적인 히트를 쳤는데 정작 그 곡을 만든 본인은 여전히 1층에서 3층 사이, 그러니까 얼굴은 드러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의 계급에 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얄궂은 운명이네요. 원곡자가 오디션 최하위권에서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니.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가슴이 찡해지는 서사 아닙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원곡자는 철저히 무명으로 소외되어 있고 다른 가수가 그 곡의 과실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 말입니다. 현실은 정말 냉정하네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맛깔나는 서사가 없습니다. 아,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딱 좋다는 거군요. 네, 던부성 씨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로 진짜 주인을 찾아주자는 정의감과 보상 심리죠. 대중은 그런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명에 머물러 있는 진짜 실력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려줌으로써 시청자 스스로가 일종의 구원자가 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직접 투표해서 저 억울한 원곡자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겠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참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지영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이력도 굉장히 특이하죠. 네, 이분은 트로트 그룹 삼총사의 멤버이기도 하면서 아주 독특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역 가수로서 여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리뷰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뼈아픈 경험도 가지고 되시고요. 그러니까요. 유튜버로서 참가자들을 막 냉정하게 평가하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다시 그 무대 위로 올라가서 평가를 받는 자리로 내려왔다. 이거 진짜 신선한 시청 포인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미디어의 아주 흥미로운 메타적 특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관찰자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지영일 씨의 사례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 이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에서 그가 다른 가수들의 호흡이나 발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던 냉철한 분석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들도 방송을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무대에 오르면 대중은 그가 제시했던 바로 그 엄격한 잣대를 지영일 씨 본인에게 똑같이 들이대면서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아, 네가 남들 평가할 땐 그렇게 냉정하더니 과연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리가 막 발동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도저히 채널을 돌릴 수 없는 쫄깃한 긴장감을 주잖아요. 제작진은 대중이 이제 단순한 가창력 폭발에만 열광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 겁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자신만의 독특한 모순, 스토리, 그리고 외부 컨텐츠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비하기 원한다는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캐릭터 소비, 이 말이 핵심이네요. 게다가 방송사가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노골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선공개 영상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려 3개의 선공개 영상을 유튜브에 쫙 풀어버렸어요. 그중에서 특히 여심을 저격할 2명의 이름이 강조가 되는데요. 바로 마르코와 하루나는 참가자입니다. 특히 그 마르코 참가자의 보이스가 화제였죠. 네, 마르코라는 참가자는 성악을 전공해서 아주 묵직하고 매력적인 동굴저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딱 들어도 트로트 오디션의 핵심 코어 팬층인 중장년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완벽한 스펙이잖아요. 타겟층이 아주 명확하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99명이나 되는 참가자 중에서 본 방송도 전에 이들의 무대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방송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약간 이런 홍보 차원인가요? 표면적인 명분은 물론 홍보입니다만 비즈니스와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철저한 시장 테스트, 즉 A/B 테스트이자 전략적 미끼입니다. 잠깐만요. A/B 테스트요? 네, 마케팅에서 자주 쓰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마르코와 하루의 영상을 먼저 풀어서 시청자들이 어떤 스타일의 참가자에게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뜻인가요? 마치 대기업이 신제품 출시 전에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작진은 내부적으로 마르코의 동굴저음이 메인 타겟층인 여성 시청자들에게 먹힐 것이라는 가설을 미리 세웠을 겁니다. PD나 작가들끼리 회의를 했겠네요. 하지만 방송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가설만 믿고 본 방송의 엄청난 분량을 특정인에게 할애할 순 없죠. 그래서 선공개 영상을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반응을 살피는 거군요. 대중의 유튜브 조회수, 시청 지속 시간, 댓글의 온도, 공유 횟수 등 초기 데이터를 초 단위로 쫙 수집합니다. 만약 마르코 영상의 반응이 압도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송에 더 많이 나오겠죠? 네, 본 방송 편집실에서는 당장 그의 분량을 늘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라이벌 구도를 급조해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공개 영상을 클립하고 어머, 이 사람 목소리 너무 좋다 하면서 지인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는 순간 아, 우리가 무료 데이터 제공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MBN 편집실의 방향을 결정짓는 성실한 데이터 제공자로 활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우리가 무심코 누른 좋아요 하나가 본 방송의 서사를 아예 결정짓는 데이터가 된다뇨?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진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 차례군요. 네, 99명의 방대한 참가자, 그리고 인지도를 조정하는 계급화된 무대, 호기심을 폭발시키는 미스테리한 가면, 대중의 반응을 간보는 치밀한 선공개 영상 테스트까지. 이 수많은 장치들이 가리키는 곳이 있죠. 이 모든 화려한 장치들이 종국에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판을 짠 MBN 방송국 수뇌부에 차가운 회의실로 옮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 프로그램의 진짜 존재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의 화려한 예술과 인간 심리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가장 무겁고 차가운 비즈니스의 현실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적 배경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무명 전설이 과거 MBN에서 방영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보이스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 같은 오디션들과는 그 근본적인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태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같은 방송국 프로그램 아닌가요? 과거의 그 거대한 히트작들은 MBN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외주 제작사가 기획, 섭외, 연출 등 모든 것을 도맡아 만들었죠. 아, MBN은 그냥 틀어주기만 한 거군요. 네, MBN은 단지 완성된 테이프를 받아서 전파를 태워주는 플랫폼, 즉 방송망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명전설은 다릅니다. 그럼 이번에 직접 만든 건가요? 이 프로그램은 MBN이 회사의 사활을 걸고 만든 첫 자체 제작 트로트 오디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다른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를 사와서 틀어주기만 하다가 이제는 수백억을 들여서 오징어 게임 같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 딱 그 맥락이군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죠. 근데 굳이 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걸까요? 외주 제작사가 잘 만들어 온 거 그냥 받아서 틀면 리스크도 없고 아주 안전하잖아요.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김우진 PD가 겪고 있을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참가자만 99명입니다. 그분들 밥값, 헤어, 메이크업, 의상비만 해도 도대체 얼마입니까? 거기다 심사위원 섭외비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장민우, 손태진 같은 몸값 비싼 초호화 심사위원들의 그 거대한 5층짜리 세트장 제작비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을 굳이 외주에 넘기지 않고 MBN이 직접 다 떠안으면서까지 이 자체 제작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답은 단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즉 IP의 독점입니다. IP 독점이요? 과거 플랫폼 역할만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프로그램이 초대박이 나서 무명 가수가 하룻밤 사이에 국민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음원 수익, 전국 투어 콘서트 수익, 엄청난 광고 모델료, 팬덤의 굿즈 판매 등 진짜 어마어마한 현금이 쏟아지는 파생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나요? 전부 IP를 소유한 외주 제작사가 가져갑니다. 방송사인 MBN은 단지 방송 시간대에 붙는 TV 광고 수익 조금과 우리 방송국 시청률 높다는 명예만 얻을 뿐이죠. 와, 완전 곰재주는 방송국이 넘고 진짜 큰 돈은 제작사가 다 쓸어 담는 구조였군요. 정확합니다. MBN 수뇌부 입장에선 그동안 트로트 붐을 이끌면서도 정작 가장 큰 황금알은 남의 바구니에 담기는 걸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TV 광고 시장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급했겠네요. 네. 방송사도 살아남으려면 자신들이 직접 스타를 매니지먼트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리스크를 다 감수한 거군요. 맞습니다. 막대한 제작비와 폭망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는 대신에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IP와 부가수익을 MBN이 100% 독식하겠다.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PD 어깨가 진짜 무겁겠네요. 김호진 PD가 짊어진 무게는 단순히 예능 하나를 재밌게 만들어야 한다는 PD로서의 고뇌가 아닙니다. MBN이라는 거대 방송사의 미래 수익 모델 전체를 증명해내야 하는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의 십자가인 셈이죠. 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벌벌 떨며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절박함 못지않게 시청률 그래프를 바라보는 MBN 수뇌부와 제작진의 절박함도 진짜 숨이 막힐 정도네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치밀한 심리전, 마케팅 전략, 막대한 투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성적표가 남게 됩니다. 바로 시청률이죠. 시청률은 방송이라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화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멋지게 하고 야 이거 서사 진짜 좋다 이렇게 감동을 해도요. 다음날 아침 발표되는 숫자가 낮으면 정말 냉정하게 실패작 낙인이 딱 찍히는 게 방송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디션 시장의 잣대가 얼마나 가혹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 메가 히트작들은 성적이 어땠나요? 과거 시장을 휩쓸었던 현역가왕이나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들은 무려 12%대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2%면 요즘 TV 시장에선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반면 트로트가 아닌 타 장르 음악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발라드는 5에서 6%에 머물렀고요. 심지어 아주 유명했던 싱어게인의 파생 프로그램조차 3% 전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와, 12%, 5%, 3% 격차가 엄청나네요. 이것이 김우진 PD와 MBN이 직면한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이군요. 네,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수치들입니다. 그렇다면 수백억을 쏟아부은 MBN의 첫 자체 제작 오리지널 오디션 무명전설은 도대체 첫 방송에서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나와줘야 제작진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그 마지노선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인가요? 바로 최소 5% 수준입니다. 5%요? 첫 방송에서 5% 정도는 뚫어줘야 초반 대중의 눈길을 확 사로잡고 앞으로 치고 나갈 바이럴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정말 만약에 이 엄청난 공을 들인 첫 방송이 3%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방송 시청률이 3%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은 미디어 업계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사형 선고라고요?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특히 이렇게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텐트폴 프로그램, 즉 방송사의 한 해 농사를 책임질 간판 프로그램이 3%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요. 대중이 이 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시작부터 외면당하면 답이 없겠네요. 초기 관심 확보에 실패하면 입소문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재미없다고 낙인 찍힌 프로그램에 굳이 자신의 귀중한 저녁 시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결국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무명전설의 첫 방송 5% 달성 여부는 단순히 이번 주 방송국의 체면 문제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MBN이 야심차게 추진한 자체 IP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실험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를 가르는 생사의 분수령인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피가 마르네요. 99명의 무명 가수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마이크를 쥐는 그 순간 카메라 뒤에서는 첫 방송 5%를 넘기기 위해서 초단위로 시청률 그래프란 실시간 톡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제작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무대 위나 아래나 모두 절박한 전쟁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맞춰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화려한 무대와 그 이면의 서늘한 비즈니스 현실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쇼는 그더 무명 가수들에게 노래할 기회를 적선하는 따뜻한 자선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시청자의 뇌리에 직관적으로 꽂히는 1층부터 3층까지의 서열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하는 4층과 5층의 미스테리한 가면,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었죠. 사연 많은 원곡자 전부성부터 유튜버 지영일, 선공개로 여심을 흔드는 동굴저음 마르코까지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치된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채식판의 바탕에는 MBN의 야심찬 비즈니스적 도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컨텐츠를 틀어주는 단순한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자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거대 컨텐츠 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일상에서 리모컨을 들고 미디어를 소비하실 때 새롭고 날카로운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항상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즐기는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들에 단순히 취하지 마십시오.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대신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저 참가자는 하필 시청률이 오르는 이 시점에 등장했을까? 왜 제작진은 시청자가 이렇게 분노하고 열광하도록 규칙을 꼬아놓았을까? 그리고 결국 이 참가자가 스타가 되었을 때 그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향할까? 아, 돈의 흐름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네요. 이 비판적 사고의 렌즈를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방송국이 던져주는 대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닐 겁니다. 미디어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의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주 날카로운 관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완벽한 통찰입니다. 오늘 오디오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그렇듯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잠을 설치게 만들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논의를 우리 현실 세계로 확장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MBN이 막대한 자본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이 첫 번째 자체 제작 오디션이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냉혹한 시청률 3%의 벽 아래에서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방송사는 그 뼈아픈 수십억의 적자를 교훈 삼아서 더 새롭고 혁신적인 포맷을 개발하는 모험을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외주 제작사가 만들어다주는 안전하고 자극적이기만 한 양산형 포맷뒤로 영영 숨어버릴까요? 만약 후자라면 결국 한국 미디어의 오리지널리티 발전 자체가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리모컨을 들고 특정 참가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열심히 투표 버튼을 누르고 계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여러분이 가면을 쓴 1층 참가자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훔칠 때 당신은 과연 순수하게 그 무명 가수의 절박함과 천재적인 재능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투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설계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방송사가 수많은 데이터 기반 A/B 테스트와 아주 교묘한 심리전으로 처음부터 당신이 딱 그 순간에 투표하도록 완벽하게 설계해놓은 거대한 서열과 가면의 게임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꺼이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시청자라 믿으면서도 이 거대한 미디어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말의 역할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묵직하고도 소름 돋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두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만 건져 올려드리는 오디오 집중 탐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 번 더 짜릿하게 깨워줄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